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다음 주면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마음교육을 시행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마음교육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심리 정서 회복과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사하기와 마음 챙김, 명상, 감정 조절 프로그램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학교별로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또 마음학기제를 시범 운영할 마음교육 선도학교를 12곳 선정해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1을 대상으로 15번에 걸쳐서 마음교육을 집중 시행할 계획인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이들이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안함과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힘든 기간을 겪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 회복과 더불어서 마음 건강까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월 24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 1도로 출발해 낮에는 최대 1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건조한 대기 속에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며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또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문화재청 전통재료 생산 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안동 한지 공장의 시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통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안동시가 선정되면서 추진됐는데요. 시는 한지 생산시설 장비를 교체와 더불어 노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전기시설 보수, 건물 출입문 교체, 천장과 지붕 일부 보수 등 노후 사업장의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시설 개선 사업으로 안동 전통 한지의 안정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전승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수한 전통 한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날이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오늘 한낮에 12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온화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는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미세먼지 수치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보건용 마스크로 호흡기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부 동해안에는 3에서 8cm, 남부 동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옛 포항역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맡은 신세계건설은 건물의 내진 성능과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 설계를 완료했는데요. 롯데월드타워의 구조 설계를 담당했던 LERA와 서울대 건축학과 고성능 구조공학 연구실과 협업해서 최신 설계 기법을 도입했고요. 앞으로 경북도의 건축 심의를 거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옛 포항역 일대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과 근린공원, 주거공간과 이어지는 상업시설, 예술, 여가, 창업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 등을 만드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초고층 주상복합 랜드마크 건설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시민 친화적인 정주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7도, 습도는 6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서풍이 불면서 1에서 2.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오징어 축제가 제11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축제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지역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축제를 선정해 지자체와 축제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만든 상으로 2013년부터 시상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온오프라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지자체와 축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참가 접수를 받았고
울릉군 오징어 축제는 제주 감귤 박람회,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등과 함께 축제 경제 부문 첫 수상을 달성했습니다. 울릉군 오징어 축제는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 21주년을 맞이하는 울릉군 대표 지역 축제로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개최되는데요. 오징어 맨손 잡기, 몽돌 쌓기 대회, 전통 떼배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눈과 입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올해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와 함께 더 새롭고 풍성한 축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국비 확보입니다. 네, 지자체마다 정말 집중을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비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대구시도 어제 2024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5대 신산업과 관련한 사업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민선 8기 들어서 대구시의 경제 활성화 공약이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5대 신산업 관련 구체적인 구상안도 궁금하네요. 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올해 예타 면제 사업 재심사에 들어가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이 있습니다. 또 미래 모빌리티 사업 육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모터 관련 혁신 기술 육성 사업도 전개합니다. 네. 이 외에도 도심 항공교통인 UAM 지역 시범 사업지, 인프라 구축과 가상현실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부품 공급망 플랫폼 구축 등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네, 경상북도도 움직이고 있겠죠? 네, 경북도 역시 국비 확보에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어제 2024년도 국가투자 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올해 역대 최대인 10조 9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서 내년에도 최대액인 11조 6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11조 6천억 원이면 정말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만큼 대규모 사업들이 포함되는 걸까요? 네, 경북도는 당장 눈앞에 중책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와 포항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비롯해 문경 점촌선 성주 대구 간 고속도로, 북구미 IC 군위 JC 간 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차세대 고효율 전력 반도체 실증센터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 모두 국비 확보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라면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뜻하는 거죠? 네, 광역자치단체 도지사가 관리하는 간선도로를 지방도라고 합니다. 예.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있는 군위군의 지방도 관리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군위군이 엇갈린 입장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면은 대구시에는 그러면 원래 지방도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에서 군위군은 대구시가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를 관리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문제는 광역시인 대구시엔 지방도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해당 도로는 총 5개 노선이고 폭이 20m 미만인 도로로 대구시 조례상으론 구청장과 군수에게 관리를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자, 조례만 보면 일단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군위군은 예산 인력 부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관리와 현재 경북도가 추진 중인 확장 공사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인데요. 양측은 현재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편입을 앞두고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있겠죠? 네, 군위군에 소방서를 조기에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입 후엔 내년 3월 신설 예정인 대구 강북 소방서 관할이 되는데 농촌인 군위군의 야산 면적이 넓어 대형 산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 당초 강북 소방서는 군위군 편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설을 추진했기 때문에 관할 권역은 67제곱킬로미터 수준인데 10배에 달하는 군위군이 편입되면 유사시 대응력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군위군은
소방 수요를 감안해 소방서 건립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원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면은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한다 이런 그 정치적인 용어인데 자원도 민족주의 영향을 받나 봐요. 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핵심 자원의 수출을 통제하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최근 리튬 매장지에 대한 탐사 및 채굴권을 독점하는 법안을 공표했는데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주 원료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자원입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도 지난해부터 양극재 원료인 니켈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니켈 역시 전기차 배터리 주 원료인데 니켈 함량은 배터리 효율을 결정하는데요.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1회 충전당 전기차 주행 거리도 길어집니다. 예.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관련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쟁도 치열한데 한국은 지금까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네, 앞서 언급한 니켈, 리튬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급망 불안정으로 가격도 크게 널뛰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난해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광물 거래 가격이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도 2차 전지 기업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작년 대구가 수출액 최대 기록을 달성한 이면에는 2차 전지 기업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핵심 원료 공급망 리스크로 인한 위험성도 안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발간한 대구경북 수익 공급망 취약성 점검 보고서를 보면 니켈, 수산화 리튬은 수익 공급망 취약 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행히 니켈을 주로 수입하는 호주와 리튬을 들여오는 미국, 중국은 아직 수출 통제가 없어 현재까지 공급엔 차질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종론입니다. 예, 자원 민족주의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흔들림도 적겠죠. 네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족구 대회입니다. 족구 대회가 많이 열리나 봐요? 네, 달성군이 때 아닌 부서별 대항 족구 대회로 시끄러운 분위기입니다. 내달 5월부터 3개월간 군청 테니스장에서 부서별 대항 족구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네. 참가 대상은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군의원, 공중보건의 사회복무요원 등 전 직원 1,088명입니다. 예. 달성군에서 3개월 동안 이제 그 부서별 족구 대회가 열린다는 건데 뭔가 말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에는 연일 이 대회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주로 퇴근 이후에 왜 족구를 해야 하느냐, 퇴근 후 강제로 남는 일은 없어야 한다, 차출에 기분이 상한다, 족구도 업무의 연장이냐 등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웃고 즐기는 기간이다, 직원 단합을 위한 좋은 의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족구 대회가 퇴근 이후에 열리나 봐요. 족구 연습을 퇴근 이후에 많이 하는 것 많이 같습니다. 해야 되는군요. 근무 시간 중에는 못 하니까. 네. 근데 자칫하면은 세대별 갈등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네, 이른바 MZ세대 직원들 사이에선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강제로 참여하는 형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종목을 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건데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면 달성군의 대응이 있을 만한데요. 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연습은 가급적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자제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달성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단합대회를 열지 못했고 다음 단합대회를 준비할 때는 종목을 보완하고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대회가 있다고 하면 또 열심히 또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예, 네. 세대가 바뀌는 만큼 단합대회 형식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뭔가요? 네, 고독사입니다. 무거운 주제입니다. 고독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본 것 같은데요. 네, 가족이나 친지 없이 쓸쓸히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대구에서도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고독사로 숨진 인원은 124명으로 2017년 기준 85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네, 하나로 단정 짓긴 어렵지만 1인 가구의 증가를 주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3집 중 1집은 1인 가구입니다. 네. 1인 가구는 대체로 주거 환경과 일자리가 취약하고 사회적 관계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텐데 고독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구시와 각 구군은 고독사 감소를 위해 지원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노후빌라, 쪽방촌, 1인 취약가구, 50세 이상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네. AI 안부전화 주 1회 돌봄 대상자를 통한 말벗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 중장년 취약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균형 있는 삶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북구는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애 주기별 주거, 일자리, 보건, 정신건강, 안전여가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대책을 올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정책적인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사회적인 고립감이 고독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인 만큼 사회적 안전망을 더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웃과 교류하고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취미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개개인이 고독사에 대처하는 방법이라 조언하기도 하는데요. 이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주간을 맞아서 대구시에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연관 행사로 동구에서 손으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가영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는 동구 생활미술가협회가 주관해 문화예술과 가까워지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가죽 공예와 다육아트 그리고 캘리그라피와 퀼트 등 총 11개 분과 7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 전시와 체험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먼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봐봐요. 진하기가 여기가 진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진해야 돼요. 선생님 반대로긴 한데 그러니까 반대쪽에 그래야 되게 윤기 나는 잎사귀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1일 체험인데요. 하루 만에 이제 작품을 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미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시도를 못하고 계시다가 오늘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내가 한번 그려보고 싶다. 평소에 소망하시고 이제 바라셨는데 용기를 못 내시던 분들이 이제 한 번씩 체험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림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들 우리 해학본과 수채화랑 저희들 요화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밑그림을 스케치부터 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채색만 할 수도 있고 원하시면 네. 체험객들은요. 보통 여기 문화센터에 수강하신 분들이 여기로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시거든요. 반응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여해보고 싶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저희들은 핸드메이드 이제 축제에 규방공예 체험 부스랑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방공예는 이제 옛날에 부녀자들이 규방에서 만들던 이제 생활 소품, 장신구 같은 것들을 규방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옥구슬을 3개 정도 넣고요. 평매듭을 해서 끈 조절이 가능한 팔찌랑 목걸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들 때 이 매듭이 갖는 의미라든가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단순히 예쁘다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의미를 알게 돼서 좋고 그리고 팔찌 같은 거 하니까 너무 예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속의 예술 작품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도 평소 문화예술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거리가 조금 느껴졌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기회로 소속 작가와 궁금했던 점도 물어보면서 나중엔 작품을 만들어서 이런 전시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저는 수채화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술 끝나고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수 있잖아요. 프랑스 자수. 이쪽에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 좀 들어봤어, 쌤한테. 뭐 밑그림 같은 거 저런 것도 좀 구경도 할 겸 쌤하고 좀 이야기 많이 해봤어요. 이건 학교 다닐 때 해봤어요. 우리 다닐 때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동양 자수도 했고 프랑스 자수도 했었어요. 나중에 한번 공방에 찾아가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 것도 있고 그래가. 한 번씩 여기 체험을 하러 오는데 커피바 같은 그림 그려보고 싶다고 해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미술을 좋아해서 한 번씩 오는 편이 여기 하나씩 다 체험해보고 싶어요. 여기에 지나가다가 구경하러 들렸습니다. 오보이 다양하게 다 있는데 그래도 제가 참 옛날에 그리고 싶고 해보고 싶었던 그림이 있어서 해설을 한번 앉아봤습니다. 이제 참 좋습니다. 선생님도 잘 가르쳐 주시고 하네요. 이 동구 소식지 보고 현수막 걸리는 보고 방문해 봤습니다. 우리 언니랑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나도 있고 천하트도 있고 가죽공예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다육이하고 회화 이게 재미있어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요, 여기 쌤들이 기본적인 기초 작업을 해놓은 상태라 그리 어렵지는 않고 재밌네요. 이게 좀 홍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다양한 구경도 하시고 체험도 즐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은 일단 그냥 감상하는 거다. 다가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핸드메이드 축제는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으니까 지역민들의 일상을 예술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민화나 또 회화 등의 예술도 있지만 특히 저는 업사이클 아트라는 게 눈길을 끌었거든요. 업사이클 아트가 뭐예요? 이 업사이클 아트는 생활 속에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건데요. 바로 커피박 열쇠고리를 만드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커피박을 모양을 만들어서 색칠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검은색 바탕에 알록달록한 색깔을 칠해서 만드는 열쇠고리였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버려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재활용을 하는 아트 분야가 업사이클 아트인 건데요. 예술의 일상을 더하는 아양 핸드메이드 축제. 담당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아양아트센터 전시팀장 유종필입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미술 분야를 전시하고 체험하면서 지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 미술과 좀 이렇게 친숙해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품 전시와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건 단지 어렵다. 가서 사실 눈치 보이고 질문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아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돌고 가는 그런 전시가 아니고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공감함으로 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모르는 것은 질문도 하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술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관람객들이나 체험하는 분들도 미술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짐을 해가지고 다른 미술과도 좀 더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어떤 가교적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전시라고 봅니다. 이 노하우가 많은 작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떤 바늘이라면 바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작가와 관람객들이 가까워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체험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쉽게 시민들을 위해서 생활 공예 작품 위주의 작가들을 해서 아양 핸드메이드 축제라는 이제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4매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갤러리나 어떤 전시장보다는 체험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 작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 시민주간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오셔서 대구 시민 정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공예 미술 작품들을 감상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좀 더 예술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체험 행사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맞습니다. 방학이 끝나려면 좀 남았으니까 네. 언제까지 열리나요? 일단 2023 아양 핸드메이드 축제는 3월 5일까지 함께할 수 있는데요. 기초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이라서 어린이들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셔서 어렵게만 생각했던 문화예술을 한자리에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월 5일까지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있네요. 네. 윤가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최근에 조두순, 박병화 이런 성범죄자들이 징역형을 마치고 또 출소하면서 거주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지연 변호사의 내로남불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무엇인지,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하면서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여러 건 지금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김근식이라든가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출소하면서 의정부와 화성 등 주민들이 성범죄자 퇴거 촉구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네. 조두순이 출소했던 지난 2020년에도 비슷했는데요. 조두순은 주민들의 항의에도 출소 후 기존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왔고 당시 같은 지역에 불과 1km 거리에 살고 있었던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일까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조두순 집 주변에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제시카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시카법이 뭔가요? 우선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당시 9살에 불과했던 한 소녀가 옆집 남성에게 납치돼서 강간 살해된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딴 법입니다. 네. 당시 가해자가 해당 사건 전에 이미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년 만에 모범수로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정부에 성범죄자를 엄격히 관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그 피해자 이름을 딴 법이 제정됐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를 하고 평생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요. 또 학교와 공원에서 2000피트 그러니까 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 30여 개 주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법무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은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확하게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인데요. 법무부는 오는 5월 국회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핵심 목적은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겠다는 점은 미국과 같은데 영토가 넓고 인구 밀집도가 낮은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주거지 제한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 사정에 맞는 조건과 세부 내용으로 수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사정에 맞는 조건이요? 어떤 건가요? 네, 이 법이 시행되면 우선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 전과자는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500m요? 네. 다만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데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성범죄자가 거주 제한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성범죄자 알림 1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신상 공개 결정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주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뉴스가 2월 12일을 기준으로 성범죄자 알림 1을 통해서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그중에 한 명을 제외한 422명인 99.8%가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거주 제한 거리를 300m 이내로 줄여도 99.3%인 403명, 200m 이내로 줄여도 79.9%인 338명, 100m 이내로 줄여도 39.2%에 해당하는 166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50m 안에 사는 성범죄자도 51명, 12.1%나 됐습니다. 50m 안에 사는 성범죄자도 있군요. 네, 많았습니다. 물론 성범죄자 알림 1을 통해서 확인된 사람 모두가 개정법 적용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법원이 일단 재범 가능성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사정도 이와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대구 경북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매일신문이 지난 2월 5일을 기준으로 성범죄자 알림 1을 통해서 신상이 공개된 대구 지역 성범죄자 138명의 주거지와 인근 초등학교 간 거리를 분석한 결과 무려 77명인 56%가 초등학교 500m 이내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고, 또 범위를 좁혀서 초등학교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는 성범죄자도 50명, 36%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 도내에도 총 203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동 교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모두 141명이고, 또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 가운데서 아동 교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 중인 범죄자도 총 2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거리가 아주 예민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500m일지 300일지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말 거주 제한을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게 되는 건데,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취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전자감독 제도를 현재 시행 중입니다. 또 배달 대행업이라든가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에도 종사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도 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주거 제한 부분은 전혀 없다 보니까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가 출소한 성범죄자를 피해서 이사를 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또 지역 주민들로서는 혹시나 재범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런 개정안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참 안 되는데요. 네, 너무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남녀 무관 국민 1,709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응답자의 총 56%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찬성을 했다고 답했고,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44%였습니다. 네. 법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가 51%였고, 성범죄자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26%, 전자장치 부착 등 기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10% 순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4%가 도입 국가에서 성범죄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아직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 네. 또 주거 불안에 시달리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30.6%,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8.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재범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성범죄자를 이웃으로 둔 주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인데요. 2020년에 출소한 조두순이 사는 곳은 150m도 안 되는 거리 유치원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에 출소한 박병화가 사는 곳 역시 500여 미터만 가면 초등학교가 나옵니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녀 혼자서 등하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로서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우리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또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빽빽한 서울 등 대도시에 살지 못하게 된 성범죄자가 지방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되기 때문에 지역 간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치안 환경이 열악한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 감독이 더 어려워져서 더 큰 재범 확률과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아까 법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응답자 34%가 도입 국가에서 성범죄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아직 없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네. 근데 관건은 정말 제시카법이 실제로 재범률을 낮출 수 있냐는 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거주지를 제한한다고 해서 당장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논란은 있습니다. 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도 효과성이 엄밀하게 검증된 것은 없다. 우리나라도 전자발찌 등을 손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도 많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거주 제한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효과성 입증보다 먼저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효과성만 따지고 법안을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인근 주민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한 법안 추진도 필요하다는 이런 네.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성범죄자들이 출소하기 전부터 재범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특별한 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합리적인 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신상 공개를 통한 사전 예방이라든가 보호 관찰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범 방지를 위해서 좀 더 사회와 좀 격리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도 또 있잖아요. 네, 재범 방지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려면 제시카법을 넘어서서 보호 수용 제도 도입까지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보호 수용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의 경우에는 형기가 끝나더라도 교정시설로 보내서 다시 일정 기간 격리시키자 이런 거 말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예.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 목적의 격리라고 하면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기를 더 높이거나 치료나 감호 등 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호수용제의 이제 좀 필요성을 얘기한 거네요. 네. 성범죄 재발 방지 대안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있나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조사에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도 물었었는데요. 화학적 거세라고 답한 응답자가 40%였고 이어서 접근 금지 준수사항 강화가 24.7%, 현행 유지가 20.8%,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감시 인력 충원이 1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아까 그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중에서 이중 처벌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이건 네.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실형을 산다든가 해서 처벌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조치가 또 다른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논란입니다. 그렇군요.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런 지적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개정안이 실제로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앞으로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 제도에서도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인력이 좀 증원되고 관리 시스템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쳤다든가 재범을 했다는 이런 기사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든가 여러 방안이 나온 것도 모두 재범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성범죄 자체의 근절이 중요한 것인데요. 주거지 분리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자체를 근절하는 방안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지연 변호사의 내로남불에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화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 금요일엔 문화 코너입니다.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포근한데요. 네. 미술계도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날씨도 많이 포근해지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코끝에 닿는 공기에서 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걸어 다니며 미술관과 갤러리 나들이를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전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주말에 미술관 좀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일 먼저 전해주실 전시는 어떤 전시인가요? 네, 이 전시는 관람을 좀 서두르셔야 할 전시인데요. 다음 달 3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의 무라카미 좀비전입니다. 네.
부산까지 갈 수 있죠. 이런 그렇죠. 날씨면 갈 수 네. 있습니다. 3월 12일까지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전시가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데요. 전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네. 이 전시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대규모 개인전입니다. 작가의 초기작에서부터 최근에 제작된 회화, 조각, 영상 등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기회가 당분간 국내에서는 흔치 않을 것 같아서 관람을 꼭 권해드립니다. 네. 이번 전시는 스펙타클한 규모뿐만 아니라 현재 정점을 달리는 유명 작가라는 명성, 또 작품의 완성도, 그리고 작품이 품고 있는 파급력으로 전국적으로 큰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전시로 입소문이 나면서 미술관에는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요. 저도 소문을 듣고 평일 오전에 일찍 집에서 출발해서 오픈런을 했는데 네. 미술관 오픈 전인데도 이미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1월 26일에 시작해서 3월 12일까지. 네네. 예. 기간이 너무 짧네요. 네네. 매머드급 전시 규모에 비해서 기간이 채 2달도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운데요. 이번 전시는 이우환과 그 친구들 전시 시리즈의 4번째 전시로 기획되었습니다. 부산 시립미술관 단지에 이우환 작가의 상설 전시관인 이우환 공간이 유치될 당시에 지속적인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우환 작가와 예술관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거장 10명을 선정해서 매년 한 분씩 대대적인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2019년 안토니 공리를 시작으로 빌 비올라,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그리고 올해는 무라카미 다카시가 초대되었습니다. 이우환 작가가 직접 손편지를 써서 전시 초대를 했다고 하죠. 아, 손편지까지. 네. 정성이 대단하군요. 무라카미 다카시는 어떤 작가입니까? 네. 2000년대 초반 한 명품 브랜드 가방에 그 브랜드 로고가 알록달록한 색깔로 바뀌고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요? 예. 화제가 됐었나 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또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스마일 플라워라고 네. 그 꽃 모양의 알록달록한 그 미소 짓는 인형이나 뭐 네. 방석 이런 거를 보셨을 텐데요. 오. 이 작가의 아트 상품이 인기가 많아서 가품으로 제작되어서 거리 상점에서 많이 유통되었습니다. 스마일 플라워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네. 무라카미 다카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만화 같은 일본 현대미술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2001년 미국 LA에서 일본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슈퍼플래시라는 전시를 큐레이팅하고 작가로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 전시명이 일본을 대표하는 하나의 미술 사조가 되었습니다. 슈퍼플랫은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초평면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그의 세계관이자 예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가 고급한 것과 저급한 것, 순수한 것과 상업적인 것이 나눠지지 않고 모든 것이 우열 관계 없이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네. 무라카미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과 같은 이른바 오타쿠 문화를 예술에 접목하는 작업을 통해서 고급 문화와 하위 문화, 과거와 현재, 독창적인 것과 모방적인 것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예술 안에서 평평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는 카이카이키키라는 회사를 또 설립해서 100여 명의 미술가들을 고용하고 공장 같은 제작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꺼번에 30-4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신진 작가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일본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다카노 아야, 메드사키, 미스터와 같은 슈퍼플랫 작가들이 바로 그가 키운 작가들입니다. 네. 일본 현대미술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미술 작품의 사조를 만든 선구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1962년생인 그 자신이 만화광으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함께 자란 세대이고 또한 현재의 MZ세대들도 어려서부터 이러한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순수 미술의 영역에서 만난 이러한 작품들에 더 호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의 작품을 보고 그냥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랑 다를 게 뭐가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는 건 그가 슈퍼플랫한 현대사회를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작품을 통해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화를 대학에서 전공한 그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서구와 일본을 평평한 구조로 해석한 그만의 독창성이 있기에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전시가 더 궁금해지네요. 네, 이번 전시는 귀여움, 기괴함, 덧없음이라는 세 개의 섹션과 이유한 공간에서 한획으로 그리는 동그라미라는 의미의 원상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귀여움 섹션에서는 일본 대중문화의 전형을 드러냈다면 기괴함 섹션에서는 재앙에 휩쓸린 현실을 그리고 덧없음에서는 불분명하고 비극적인 미래를 드러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그의 작품 세계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예. 그전까지 무라카미는 오타쿠, 서브컬처, 귀여움, 가벼움 등의 팝아트적 요소에 몰두해 있었으나 지진 이후에는 전통, 종교, 죽음, 철학으로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깊어졌군요. 네, 지극히 대중적이고 상업적이었던 작업이 인간의 무력함과 예술의 가능성을 묻는 진중한 쪽으로 선회한 셈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유한 공간에서는 마음과 정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수행의 작업들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대중문화를 세계 예술계에 대입시킨 슈퍼플래스로 예술적 도전을 시작해서 기괴함, 덧없음을 거쳐 마음과 정신의 수행으로 옮겨진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 세계를 전시를 통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또 꼭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3월 12일까지 열리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무라카미 좀비전을 소개해 주셨고요. 대구미술관에서도 관람객들이 줄을 서는 전시가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를 지나시면서 전시 배너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 웰컴 홈 개화전이 지난 화요일 2월 21일에 오픈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건희 컬렉션이 광주와 경남 지역을 거쳐서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가 그대로 대구미술관으로 옮겨진 건가요? 아니요. 똑같은 전시 구성은 아닙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 명작에 출품된 작품을 바탕으로 대구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을 더해서 한국 근현대 미술 수작의 가치를 스토리텔링 한다고 합니다. 네. 미술관 측은 이번 전시를 지난 2021년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작품 21점을 미술관에 기증한 것을 기념해서 기획했던 웰컴 홈 향연의 연장선으로 규모와 내용 면에서 한층 더 확장된 전시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명이 개화입니다. 네. 봄을 맞아서 이런 제목을 정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전시 제목인 개화는 새로운 시작과 예술을 꽃피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품작 81점을 통해서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정리한 건데요. 이 전시는 전통미술과 신흥미술의 공존, 격동기 새로운 시작, 그리고 미술의 확장과 변용 이렇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인 전통미술과 신흥미술의 공존에서는 한국 근대 서양화의 서양화와 전통 수묵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려 했던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했고 이어 격동기 새로운 시작에서는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 당시 시대 정신이 직간접적으로 발현된 한국 근현대 미술을 꽃피운 시기의 작가들이 선별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의 확장과 변용이라는 주제에서는 한국 추상미술의 대표 작가인 김환기, 유영국의 작업을 시작으로 현대미술 작가까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미술관 1층에서 전시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월 28일까지 진행되고요. 미술관 2층에서는 2층의 2.3 전시실과 썬큰가든에서는 대구 포럼2 물, 불, 몸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미술관이 동시대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과 이슈를 창출해서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자 시작한 대구 포럼의 두 번째 전시인데요. 지난 1월 31일에 시작된 이번 전시는 우리 미술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미의 가치와 정신, 세상을 이루는 만물의 근원 중에서도 물, 불, 그리고 인간의 몸이 관계하는 동시대 미술을 모색합니다. 물, 불, 또 몸이라고 하면 그렇게 작업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한국 단색화의 진면목을 선사하는 김택상 작가, 그리고 불을 이용해서 광물질 덩어리를 녹여 만든 조각의 물성을 파고드는 윤희 작가, 그리고 몸의 움직임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우주의 근원적인 힘을 전달하는 황호섭 작가, 이렇게 세 분이 이번 전시에 참여하셨습니다. 물, 불, 몸의 특징을 가진 세 작가가 만나서 완성되는 이번 전시
전시에서는 결국 우주는 연결되어 서로 얽혀 있고 우주가 곧 우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전시에 참여한 세 작가는 모두 40년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수행자처럼 작품 활동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네. 자,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 웰컴 홈 개화전 2월 21일에 이제 오픈을 해서 이번에는 꽤 깁니다. 네, 5월 그렇습니다. 28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2021년 웰컴홈 향연 그 전시가 너무 좋아서 몇 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금요일엔 문화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전시들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4분 지났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들어봅니다. 서한나 리포터. 네,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동로 신천교 방향 신천역 부근 1차로에서 하수 작업 중이고요. 신천 좌안도로 상동교 방향으로 두산교 100m 못 간 지점입니다. 2차로에서 크레인 차량 동원한 공사 진행 중인데요. 차로 변경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달구벌대로 범어내거리에서 반월당 내거리 방향입니다. 수성교 못 간 지점에서 주차장처럼 차량 가득 들어서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 가지고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성로 태평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방향으로 서성내거리 10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이 여파로 차량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 동고령 나들목 166.2km 지점입니다. 도로 포장 공사 중인데요. 차량 이동에는 문제 없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겠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양방향으로 흐름 원활합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기상청이 올봄 날씨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해 봄은 기온이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면 완연한 봄 날씨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올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면서 봄꽃들도 빨리 꽃망울을 터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나리는 3월 12일부터 20일, 진달래는 3월 15일부터 27일 사이에 개화하기 시작해서 3월 말이면 봄꽃들이 만개할 거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면 봄이 오듯이 차가운 우리 경제에도 따뜻한 소식이 좀 많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대구지방 구름 조금 끼겠고요. 낮 최고 기온 12도로 예상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